서부 전역에서의 북군은 그랜트 장군의 활약에 힘입어 선전하고 있었다. 1862년 실로 전투에서 승리한 그랜트의 북군은 마침내 미시시피 강을 통제하게 된 것. 하지만 동부 전역에서는 이렇다 할 승전보는 울리지 않았다. 제1차 불런 전투 이후 링컨은 패장 맥도웰을 해임하고 미국의 나폴레옹으로 불린 조지 맥클렐런 장군을 북군 총사령관으로 임명. 총사령관이 된 그는 7개월 동안 출진하지 않고 훈련에만 매진했다. 그는 10만 명의 정예군을 양성하는 데 성공하지만 링컨의 인내심은 바닥이 난 상태였다. 대통령의 명령에 마지못해 출정한 맥클렐런은 남군의 방어선이 구축되어 있는 육로를 피해 해로를 통해 남군의 수도로 근처에 상륙했지만 남군에게 패해 후퇴한다. 링컨 대통령이 이끄는 북군, 서쪽, 서부전선에서는 승승장구를 하는데 동부전선에서 영 시원찮은 성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지휘관들을 싹 교체를 지금 했고요. 네. 특히 이제 새로 임명된 맥클렐런, 이 지휘관이 아주 군인들을 훈련을 빡세게 시키고 있는 것 같은데 링컨 대통령 빨리 지금 전장에 좀 내보내자, 전선으로 투입하자, 이렇게 약간 좀 충돌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충돌은 있을 수가 없고 대통령이니까요. 대통령이니까 의견 개진? 그런 건 네. 없었지만 이 맥클렐린이라는 사람은 이때 35살이었어요. 그럼 나이가 많은 거예요? 35살? 어린 거지. 너 35세 저 군대 총사령관이 됐으니까 어린 건가요? 어린 건데 네. 이 사람은 이제 그 군에 있을 때 공병장교라고 그러니까 뭐 다리 짓고 건물 짓고 이런 거를 했던 사람이에요. 땅 파고. 그러다가 이제 사회로 나와서 네. 철도 회사를 운영하면서 비교적 잘 있다가 전쟁이 난다 그러니까 이제 다시 들어왔는데 장군을 시켜서 이제 이렇게 된 거죠. 아니, 그래서 어떻게 총사령관까지 시킵니까? 맞아. 근데 그렇게 어떻게 철도 짓던 사람이 총사령관이 돼요? 근데 이분이 성격이 원만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공감대를 형성하고 하는 데는 하여튼 그 뛰어난 능력이 있어서 자기 그 측근들한테는 존경도 받고 그랬던 인물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그 당시에 그 남군도 그렇고 북군도 그렇지만 특히 북군들 같은 경우에는 여러 요소에서 그러니까 네. 뭐 거기 미국에 있던 사람들, 그다음에 막 이민 온 사람들 이런 사람들로 이제 군대를 조직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을 훈련시킬 시간이 필요했는데 네. 이 맥클렐리라는 사람이 그런 데에는 뛰어난 재주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소위 말하는 북군, 네. 그 Army of the Potomac이라고 그래가지고 포토막의 군대라고 하는 이 군대를 잘 훈련을 시킨 겁니다. 그렇지만 네. 훈련하는 기간이 7개월 막 이렇게 되다 보니까 링컨 대통령 입장에서는 지금 뭔가 그 승리도 있고 해야 되는데 그런 거를 못 보여주고 성과를 못 내니까 이 링컨 대통령 입장에서는 상당히 지금 그 화가 났나요? 화가 난 게 아니라 조바심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빨리 결과가 왜냐하면 좀 나와야 되는데. 이 미국이라는 나라가 아직까지 뭐 여러 민족이 오고 뭐 이러니까 또 그 당시에 전쟁을 반대하는 사람도 있었고 지금까지도 야 우리가 합의해서 합중국을 만들었는데 네. 싫으면 떠날 권리도 있지 않느냐. 그런 다른 의견들도 좀 있군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말이 틀리진 않잖아요. 합의에 의해서 만났는데 수가 틀리면 떠날 헤어질 수도 수도 있는 있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여러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네. 전쟁이 오래 가면 오래 갈수록 불리해. 링컨 대통령한테는 네. 부담이 갔던 겁니다. 그래서 빨리 끝내고 싶었는데 성과가 없었던 거예요. 링컨은 조바심이 납니다. 빨리 뭐 결과가 나와야 내가도 이제 대통령으로서 면이 좀 서고 그럴 텐데. 그렇죠. 근데 이제 결국 이제 전투를 이 맥클렐런이 또 대규모 인원을 데리고 가서 이제 한번 부딪히잖아요. 그 이후에 어떤 결과가 좀 나왔습니까? 맥클렐린이 이제 마지못해서 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등 떠밀려 갔네요. 등 떠밀려 가는데 여러 군대에서 이제 공세를 취하는데 네. 북군하고 틀리게 네. 남쪽 군대는 네네. 동기 유발이 훨씬 더 그렇죠. 있었어요. 내 걸 지켜야 돼. 그래서 나는 떠날 권리도 있는데 못 떠나게 하고 그 다음에
방금 얘기한 대로 내 거를 지켜야 네, 된다는 그런 네. 의식이 컸어요. 네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런 동기유발이 잘 돼 있고 죽기 살기로 싸워. 그런 것도 있었지만 하여튼 특히 예? 남군의 장군들이 네네. 능력이 노련해. 에, 노련하다. 그 표현이 아주 정확합니다. 아, 그러니까 파이팅보다도 노련했어요. 네. 스킬드. 그래서 아주 훈련. 지금 그 얘기를 하니까 네. 리 장군도 내가 보니까 그 화이팅 이런 거는 없었던 것 같고 네. 노련함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아, 그렇습니까? 그 경험이 좀 많아서 그런 걸까요, 그거는? 네, 그래서 네. 남군과 북군이 사실은 어디서 경험을 얻었냐면 네. 네네. 이 전쟁이 일어나기 얼마 전에 멕시코 미국 전쟁이 일어났어요. 멕시코와 미국. 네, 멕시코하고 미국. 그래서 특히 네. 리 장군하고 또 우리가 나중에 또 얘기할 수 있는 그랜트 장군이라는 그랜트. 이 두 사람이 그 멕시코 미국 전쟁에서 실전 경험을 한 거예요. 네. 선행학습이 된 장군들이 약간 네, 남쪽에 네, 있었군요. 네, 그래서 실전 경험을 거기서 이제 얻었던 것이죠. 네. 수적 열세를 극복하고 반도 전역, 제2차 불런 전투 등 다수의 전투에서 승리한 남군. 그동안 방어전을 해오던 남군은 계속되는 승전보에 자신감을 얻고 북부에게 선제 공격을 감행하기에 이른다. 이에 북군도 남군을 막기 위해 출병하는데 그 두 군대는 포토맥 강의 지류인 엔티텀에서 맞닥뜨린다. 엔티템. 엔티템. 아, 유명한 아. 곳이죠. 남군이 처음으로 합중국 땅으로 들어간 거예요. 이게. 계속 방어만 하다가 남군이 네, 처음으로 네. 빡 간 곳이 그곳이군요. 예, 그래서 이쪽으로 가서 이제 링컨 대통령한테 워싱턴을 압박을 함으로써 어허. 지금 그렇지 않아도 링컨 대통령이 여론이 지금 위태위태한데 그렇지. 남군 올라와, 위로 올라와. 올라온 거예요. 네. 처음으로 네, 올라와서 그래가지고 빡! 그래가지고 여기서 한 방 때리면은 네. 이길 수 있다 이런 생각으로 네. 이제 갔던 거죠. 갔는데 그 당시 여건상 네. 남군이 한꺼번에 가지를 못하고 네. 둘로 이렇게 나눠지게 됐어요. 왜요? 여기 하퍼스펠이라는 곳이 있었는데 네. 거기서 전투를 좀 마무리 지었어야 돼. 아. 그래서 일부 병력을 여기 놔두고 지연이 이제 됐구나. 그렇지 않아도 병력이 좀 적었는데 적은데. 그걸 또 둘로 나눠야 되는 그런 상황이 네네. 됐고 또 재수없게 네. 그 남군 장교가 네. 담배를 피려다가 네. 주머니에서 작전 계획을 뚝 떨어뜨렸어요. 그 장교 잘렸나요? 그거 진짜 지금으로 치면 큰일 나는 거 아닌가요? 그 작전 계획이 들어있는 종이를 그래가지고 담배 그걸 또 어머. 북군이 발견을 해가지고 그걸 북군이 또 봤어요. 남군의 작전 계획을 알게 된 거예요. 스파이 아니에요? 의심되는데? 그래서 맥클렐란 장군이 자신감을 갖고 너무 유리한 상황인데. 오. 박살을 내러 간 거죠. 네. 네. 첫 번째 교전을 했는데 네. 네. 그때 맥클렐란이 놀랐어요. 왜? 상황을 판단을 잘 못한 거지. 음. 그래가지고는 멈칫했는데 이틀간 멈칫했어요. 이틀간 멈칫하는 바람에 아까 여기서 마무리 짓던 병력 있죠. 네네. 추가로 이게 이렇게. 올라왔어. 아하. 그리고는 엔티템이라는 강을 네. 중심으로 해서 네. 거기로 이제 리 장군이 방어선을 구축하고 그 맥클렐란 장군을 맞이하는 그러한 네. 상황이 된 겁니다. 그래서 원래는 북군이 진짜 유리하게 이길 수 있었던 건데 그렇죠. 이렇게 주저주저 타이밍을 하다가 놓친 거지. 아. 여기서 이제 리 장군의 뛰어난 것은 이분은 촉이. 네. 그래서 식스센스. 촉이 있어가지고 네. 여기서는 싸워야 되겠다, 말아야 되겠다. 그러니까 증권 투자하듯이 네. 넣고 빼고 하는 거를 이 양반이 잘했던 것 같고. 그거 이제 우리 전문용어로 매삭기라고 합니다. 아, 그렇습니까? 매삭기가 좋다. 매삭기가 좋았던 것 같고 그분이 지금까지도 존경받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전투를 많이 이긴 거. 네. 그 다음에 언제 그만둘지를 알았다는 거죠. 이 엔티템 전투도 보면은 네. 남군은 비교적 빠르게 판단을 하고 융통성 있게 지냈고 네. 북군은 자기네가 수적으로 2대1 음흠. 이렇게 수적인 우세를 갖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집중 네, 네. 또 적시 이런 것들을 하지 못해가지고 승리의
기회를 놓친 거죠. 아니 근데 이 정도 병력으로 졌으면 링컨 대통령한테 잘렸을 것 같은데 괜찮았어요? 맥클러렌. 네. 잘려야죠. 그러나 한번 참아줬지. 나중엔 또 큰 공을 또 세우겠죠, 뭐 그죠? 공을 세우지 못합니다. 이 아, 양반. 그렇습니까? 아이고. 보통은 이제 스토리가 그렇게 그러니까요. 가거든. 보통 믿는 이제- 발등에 도끼 찍긴다. 아이고. 맥클라렌은 영 네. 아니었군요. 철도를 했었어야 됐군요. 그래, 아유, 철도를 해야지. 그니까요. 아유. 그런데 네. 어찌됐건 남군이 워싱턴으로 진격하는 것을 막아냈기 때문에 그리고 비록 거기서 전투가 있었지만 남군이 물러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맥클렐런이 임무에 실패했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그래서 잘리지 않은 것도 거기서 이제 이유가 있는 거죠. 맥클렐런이 그 성공을 못했다고 보는 이유는 네. 리 장군을 포위를 해서 완전히 괴멸시킬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달성을 못한 것이지 어찌됐건 리 장군이 북쪽으로 와가지고 워싱턴을 한번 겁을 주겠다고 했는데 그거는 달성을 못했기 때문에 무승부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지만 하여간 그 북쪽 입장에서는 승리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요? 그래서 링컨 대통령은 자기 나름대로 이것을 승리로 이제 해석을 해서 그 자신감을 갖고 흑인들에 대한 노예 해방을 선언하게 됩니다. 노예 해방 선언이 드디어 이제 나오는 거군요. 네. 이렇게 노예 해방 선언을 링컨 대통령이 발표를 하게 되고, 네. 근데 사실 남쪽에서는 북에서 뭐 예를 들면 링컨 대통령이 뭐라고 얘기하든 어쨌든 지금 전쟁 중인 나라의 뭐 대통령이니 이 사람이 뭐 해방 선언을 하든 뭐 노예를 뭐 계속 쓰라고 하든 하여튼 상관없이 자기들은 자기네 룰대로 가면 되잖아요. 근데 네. 흑인들이 남쪽에 300만 이상이 있었기 때문에 네. 북쪽에서는 노예도 해방이 되고 그다음에 그 인권도 존중이 되고 뭐 이렇다고 선포를 하니까 남쪽 입장에서는 흑인들이 수백만 명이 있는데 쟤네들이 폭동이라도 일으키면 어떻게 하지? 해서 굉장히 불안했겠죠. 그래서 심리적인 요인이 좀 있겠군요. 그래서 그런 등등으로 해서 남쪽에서도 상당한 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 하는 게 하나가 있고요. 네. 두 번째는 북쪽에 흑인들이 이제 많이 있었는데 지금 이 전쟁이 지금 1년이 좀 이렇게 진행되는 동안에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네. 북쪽에서도. 그러니까 병력이 필요한데 이 노예 해방 선언을 함으로 해서 이제 흑인들도 군대에 들어올 수 있는 길이 더 확고해진 겁니다. 그래서 종국에는 거의 뭐 한 20만 명에 가까운 그런 흑인들이 군인으로서 참전하게 되는 그러한 아주 결정적인 계기가 되기 때문에 이 노예 해방 선언이라는 거는 굉장히 그 의미가 있는 그러한 일이었어요. 해방 선언하고 나서 그러면 탈북? 그러니까 북쪽으로 넘어간 노예들도 막 탈남. 죄송합니다. 탈남. 그러니까 탈남 네. 한 흑인들도 많았나요? 탈남 흑인. 탈남 흑인. 많다고는 할 수 없고요. 네. 그렇게 그러니까 이런 걸 알지도 못했지만 왜냐하면 그 당시 그 남쪽에 있는 흑인들은 읽지도 못하고 글도 모르고 그다음에 뭐 유튜브가 있는 것도 아니니까 다 농장 아쉽네요. 소속이라 뭐 네, 그냥 그런 건 농장 안에서만 지내는 거니까. 그런 건 없었지만 그렇게 많다고 할 수는 없었지만 아는 흑인들은 하여튼 도망가서 자기의 그 인권을 차지하려는 그러한 그런 욕심은 있었겠죠. 충분히 뭐. 있었겠죠. 그 다른 나라들 예를 들면 뭐 그 미국을 제외한 뭐 예를 들면 그때 당시에 뭐 영국이라든지 프랑스라든지 이런 나라들은 이 미국의 움직임 혹은 뭐 내전에 대해서 어떤 입장들이었습니까? 좋은 질문 하셨어요. 고맙습니다. 좋은 질문만 합니다. 특히 그 노예 해방 그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때만 해도 특히 그 영국하고 프랑스는 야 이거 뭐 미국 사람들끼리 싸우는 전쟁인데 내가 뭐 우리가 낄 필요 없다 이런 정책을 피고는 있었지만 그래도 어느 쪽 편에 서야 되는가 하는 거를 이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 노예 해방 선언을 함으로 해서 영국도 사실은 그 노예 문제라든지 프랑스도 노예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제는 확실하게 남쪽의 편이 아니라 북쪽의 편을 들 수 있는 그런 대의 명분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제 이때부터 영국이나 프랑스의 어떤 정책이 네. 북쪽에 더 이렇게 힘이 실렸군요. 기울어지는 그러한 계기가 되는 것이 또한 이 노예 해방 그 선언입니다. 네네. 미국 특히 이제 링컨 대통령이 노예해방 선언을 하는 것이 결국 이제 프랑스나 영국 입장에서 볼 때도 우리도 어쨌든 뭐 저 방향으로 가야 되니까 네. 그러면 외교에서 선택할 때는 뭐 북쪽을 선택할 그리고 아마 북쪽 선택한 데는 경제적인 이유도 좀 있을 것 같기는 한데 뭐, 그렇죠. 네. 그 당시에 면화를 가지고 유럽이 옷도 만들고 뭐 여러 가지 이런 걸 많이 했는데 네. 네네. 그때 또 하필이면 유럽에 풍년이 생겼어요. 음. 그래가지고 면화에 대한 그런 수입의 수요도 좀 적어졌고 교역하기가 너무 힘들었던 게 네. 북군 해군이 네. 그 해안선을 철저히 봉쇄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 굉장히 그 이렇게 아. 물건을 수출하고 수입하는 게 수입하구나. 쉽지가 않았어요. 해군 쪽에서는 남부는 조금 많이 열세였군요. 암만 해도 경제적으로 아. 그 북군이 더 많은 배를 만들고 산업시설이나 이런 것도 훨씬 그런 게 더. 있으니까 해군이 훨씬 더 강력했죠.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진짜 북군이 이길 수밖에 없는 전쟁이네요. 이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어. 비극이 기왕 이길 거면 빨리 끝냈으면 그러니까요. 좋을 뻔했는데 네. 길어져가지고. 거의 그냥 5년 동안 아. 그래서 아까 그러면 그 엔티섬 전투 같은 데서도 리 장군이 좀 적은 병력임에도 불구하고 수도를 어떻게든 쳐들어가고 링컨 잡겠다. 요런 작전을 펼 수밖에 없었던 거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남군 입장에서는 북쪽의 여론을 하여튼 자기네들한테 유리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 전쟁이 이게 쉽게 끝나지 않겠다 이런 생각을 하려고 이제 이런 전투들을 벌인 거죠. 네네네. 그러나 그 작전 전투는 뭐 성공적으로 다 되지는 못했던 것 같고. 그렇지. 네. 자, 그럼 이제 남군의 선택은 뭐가 남았습니까? 이제 여기 지키는 거 갖고는 안 될 것 같고 적의 수뇌부를 어떻게 하든지 아니면 뭔가를 하여튼 뚫어야 지금 될 것 같은데. 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상황에서 네. 소위 말해서 그 주도권을 상실을 한 거예요. 남부가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전투네. 지금은 처음에는 주도권을 가지고 공격을 하려고 했지만 네. 이렇게 되니까 재정비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니까 이제 다시 철수를 해서 정비를 하기 시작했는데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사이에 미시시피 강이 이쪽에 이렇게 있는데 네. 이 미시시피 강을 중심으로 해서 남군이 이렇게 이 강을 중심으로 분할이 되는 거예요. 동서로요? 그래서 여기를 완전히 그 북군이 차지하려는 그러한 전투가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고 있었기 때문에 이쪽 예. 동쪽 말씀하시는 예, 건가요? 그러니까 네. 점점 남쪽은 굉장히 어려운 상황으로 계속 진행이 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남쪽이 완전히 하나로 똘똘 뭉쳐서 총력전을 다해도 이길까 말까인데 이 미시시피강 중심으로 해서 이제 두 개로 거의 지금 나뉘는 상황까지 되면 남부로서는 뭐 이기기가 점점 어려워지는. 그러니까 네. 우리가 상대방하고 싸우는데 네. 내가 도저히 봐도 그 힘으로는 안 되겠다. 그랬을 때는 어떻게 싸워야 됩니까? 그냥 한번 악으로 깡으로. 악으로 깡으로 꽝꽝꽝 해가지고 네. 이 큰 사람이 아휴 이거 뭐 이렇게까지 할 걸 뭐 있어 네. 하는 그러한 그렇죠, 그 분위기를 이끌어내는 수밖에 없듯이 이 남군 쪽에서는 그렇게 해서 하여간 북쪽으로 하여금 그만한 가치가 없다. 그냥 가겠다는 사람 놔주자. 이런 분위기를 유도하려고 했던 것들이 일련의 전투인데 이 미국의 남북전쟁을 보면 거의 그 10,000번을 교전을 했다고 그러거든요. 10,000번이요? 10,000번이요? 10,000번의 전투가 있었다는 거야. 그 중에서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것 정도의 그런 준하는 규모가 한 250번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자비한 네네네. 전쟁이었지. 진짜 사람이 많이 죽었을 것 같아요. 미국
무서워. 국민의 3%가 죽었어요. 네. 아마 그 정도로 버티고 싸우고 하면 아마 남부 생각에서는 야, 이렇게까지 피 흘리면서 우리가 얻어낼 게 뭐냐? 그냥 요 정도에서 선 긋고 그럼 쟤네는 알아서 살라고 그래. 우리는 우리대로 살면 되지. 이런 정도를 기대했는데 아, 그게 이제 또 남부 뜻대로 되지는 네. 않았으니까 지금은 이제 미합중국이 있는 거겠죠. 그렇죠. 네, 뭐 전투가 일단 뭐 남쪽에 굉장히 이제 불리한 상황에서 북쪽이 생각보다 좋지 못한 모습들을 좀 보인 것까지는 알겠는데 구체적으로 뭐 군인들이 혹은 뭐 각각 전투에서 어떻게 좀 싸웠는지 약간 좀 디테일 한번 좀 살려주실까요? 우선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하려면 음. 특히 우리 김생도 같은 경우에는 네. 그 편성이라는 게 있어요. 네? 편성. 편성? 조편성? 조편성. 우리가 집을 생각하면 네. 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부부가 있어야 되고 네. 자녀가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할머니 할아버지가 있으면 더 좋고 강아지들 고양이가 있으면 더 좋고 뭐 이런 네. 게 하나의 네, 구조잖아요. 네, 네. 네. 그래서 이 당시에 남북 전쟁 당시에 구조의 그 기본이 되는 거는 네. 한국말로 하면 연대라는 말인데 그 당시에 레지먼트라는 게 있어요. 레지먼트. 불어에서 유래를 했다고 하는데 규율을 정한다. 뭐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레지먼트라는 단위가 약 1000명의 병력을 말하는 거였어요. 아. 그래서 이게 하나의 그 보병 전투 단위였고 네. 이 레지먼트가 2개 이상 한 6개까지 모아지면 2000명에서 한 6000명 되죠. 네. 이거를 브리게이드라고 했다는 거예요. 브리게이드. 브리게이드는 우리나라 말로 현재 여단이라고 번역을 해요. 네. 이 브리게이드라고 하는 거는 장군이나 또는 대령이 지휘하는 부대를 말합니다. 그래서 레지먼트는 자녀라고 생각하면 네. 브리게이드는 부모님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네, 네. 우리 장군님께서는 다 해보셨지요? 네, 해봤죠. 네. 그래서 이제 브리게이드라고 하는 그 말 어원은 또 싸운다는 말이 싸운다. 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거기에 이제 그 위에 할머니 할아버지에 해당하는 것이 디비전이라는 거예요. 디비전. 군단? 우리가 말하는 사단. 사단. 그래서 이 사단이라는 것, 네. 디비전인데 나누다라는 뜻에서 나왔어요. 네. 사단으로 올라가면 네. 방금 얘기한 레지먼트하고 브리게이드는 네. 주로 보병들로만 이루어졌는데 네. 네. 이 당시에는 디비전으로 올라가면 보병, 네. 대포를 가진 포병, 포병? 그리고 말 타고 싸우는 기병 이렇게 나눠진 것들을 모아놓은 단위가 디비전이었어요. 사단. 그리고 이게 두세 가지가 모아지면은 군단, 네, 코어라고 불렀는데 이렇게 이제 구성이 돼 있었던 것이 그 당시의 편성이었습니다. 그래서 네, 네. 1000여 명이 거의 뭐 최소 단위인데 왜 그러면 이렇게 했느냐? 화력이 약하니까 그래도 1000여 명 정도가 모여서 2열로 쓰면 500명이죠. 네. 아, 소리도 좀 500명이 지르고. 어깨를 나란히 해가지고 전진하고 뒤에 2열이 있어가지고 전진하면서 쏘고 해야 그나마 상대한테 피해를 입힐 수 있다. 그래서 나폴레옹 때부터 이런 그 단위대로 이렇게 싸웠던 거예요. 아. 그런데 지난번에 우리가 얘기했다시피 네. 총알이 바뀌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전에는 구슬 총알일 때는 한 50m 정도의 정확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해도 괜찮았는데 그 뒤에 팽 돌아가는 소위 말하는 라이플링, 이 강조선이 있는 이러한 총알이 나옴으로 해서 50m였던 이 더 정확도가 멀어졌나요? 100m, 200m로 이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똑같이 어깨를 나란히 하고 500명씩 앞으로 가니까 아, 다 죽지. 어쩌다 맞던 사람들이 더 맞겠다. 그렇죠. 엄청나게 맞아서 죽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때 하루에 3만 명, 5만 명씩 아, 사상자가 나와요. 근데 그건 죽고. 북군 남군 똑같이 똑같이. 그렇게 했나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포를 네. 네. 포는
그 당시 아주 직사로 쐈어요. 아이고. 그러니까 이 포를 맞으면 네. 사람들이 분해가 되는 건 물론이고 그 포탄을 우리가 알기로는 이렇게 동그랗잖아요. 네. 이거를 주먹만한 걸로 이렇게 몇 개를 해. 그래서 그레이프탄이라고 그래. 포도탄이라고 그래가지고 아. 그걸 집어넣으면 이거 나갈 때 큰 게 하나 나가는 게 아니라 조그만 게 나가겠죠. 아. 그래서 그거 맞으면은 뭐 또 어떤 거는 탄이 두 개의 그 구슬이 있는데 거기에 쇠사슬로 묶어요. 그럼 이게 나갈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두 개가 엉켜가지고 엉켜서 이렇게. 그러니까 뭐 그런 식으로 해서 피해들이 굉장했어요. 네. 이렇게 피해가 굉장합니다. 저도 지금 원하는데. 아,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직사로 이렇게 쏘는 대포가 이제 많았고, 그다음에 포탄, 그러니까 탄도 여러 종류가 있었고. 예, 여러 종류가 있어서 이렇게 포도알처럼 이렇게 덩굴덩굴 나가는 애도 있고, 여기에 무슨 쇠사슬 묶어갖고 나가는 것도 있고. 그래서 아주 끔찍하게 밀어버린 친구도 있고. 아, 그러면 근데 포도 그렇고 총도 그렇고 인근 그 주민들이나 시민들이 인근 주민들. 네, 이렇게 네. 사시는 곳에서 전쟁이 일어난 거잖아요. 시가전은 그 많지 않았을 것 같은데. 시가전은 많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래도 그걸 피해서 어디 언덕 같은 데 이렇게 쭉 세워놓고 싸우는 거 아니에요? 대부분의 전투는 개활지에서 우리가 개활지라고 그러는데 주로 개활지에서 전투를 많이 했어요. 시야가 서로 다 트인 데서 나폴레옹 시대부터 서로 그런 누구 식으로 몇 명인지 서로 다 확인하고 오늘부터 한번 죽어보자. 네. 주민들은 전쟁을 하지만 이렇게 자기 알아서 먹고 살 거 그대로 생활을 유지하고 No, 그렇진 아니에요? 않죠. 왜냐하면 암만 해도 뭐 아들들은 군대를 가야 되고 그 다음에 본의 아니게 전쟁터가 자기 집에서 가까이 있으면은 네.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민간인들도 그 악영향을 받았고 그다음에 처음에 전투할 때는 이제 넓은 데서 개활지를 해서 했는데 첫째는 아침 안개예요. 아침 안개 때문에 잘 안 보인다든지 비 올 때는 잘 안 싸웠어요. 서로 불편하니까. 서로 불편하기도 하지만 총알이 안 나가잖아. 아, 젖으면. 그 당시에는 뭐 이걸 해야 되니까 꾹꾹꾹 꾹꾹꾹이 안 되니까. 잘 안 되고 하니까 했고 그다음에 근데 이제 처음에는 안개가 끼어서 그래서 이제 좀 혼란이 있었고 두 번째는 그 당시에는 화약이 그렇게 좋지가 않아서 네. 쏘고 나면은 그 불완전 연소를 했어요. 아, 그래서 그 불완전 연소의 모습이 하얀 연기로 이렇게 남아서 한두 시간만 전투를 하고 나면은 전장 전체가 안개가 낀 것처럼 이렇게 됐었어요. 좀 쉬어야 되네 그러면. 예, 아니 그래서 혼란이 많이 생겼어. 아, 그래서 야 저게 누구냐 이게 아. 그 자주 하는 질문이었고 네네네. 그 다음에 그래서 깃발들이 컸잖아요 그 당시에 크고 높이 그래서 아 저기에 우리 아군이다 저게 적군이다 이런 것들을 그걸로. 구분을 했던 것이에요. 네네. 자, 이 엔티텀 전투의 패배로 수세에 몰리게 된 남부. 하지만 이대로 또 전쟁이 끝나지는 않습니다. 예, 그래서 과연 어떻게 남부는 이 사태를 좀 수습해 나가는지 혹은 어떻게 타개해 나가는지를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